재밌는 실험 한번 해볼게요. 1억 원달 확률이 100%입니다. 요 게임 A예요. 자, 그럼 두 번째 게임. 1억 원달 확률 89%, 5억 원달 확률 10%, 꽝 1%예요. 요 게임 B. 자, A와 B 중에 오늘 하나 하실 수 있어요. 두 개 다는 못 하세요. A가 마음에 드세요? B가 마음에 드세요? B. 그쵸. 놀라운 나라라는 거예요, 한국. 이게 다른 나라는 다른가요? 이게 대부분 A예요. 자, 그럼 제가 이제 또 이러면 여기까지 보시면 또 밑에 댓글 쫙 달립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계산해봐. 기대값이 B가 더 높잖아. 아니요. 그렇게 쉽게 쉬운 문제 아니에요. 금액 올려볼게요. 게임 A 1조 원 달 확률 100%. 게임 B 1조 원 달 확률 89%, 5조 원 달 확률 10%, 꽝 1%. 자, A 하실래요? B 하실래요? A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런데 아까 그 1억 원 버전까지만 딱 하고 방송 끝나잖아요. 그 밑에 댓글이 짜식 수학을 몰라서 하는 얘기야.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게임 두 번째 경우인 1조 원 달 확률 100%보다 B의 1조 원 달 확률 89%, 5조 원 달 확률 10%, 꽝 1%의 기대값이 훨씬 더 크죠. 그런데 왜 A를 선택하셨어요? 1조면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괜히 여기 B 선택했다가 1%에 걸리면 내가 평생 후회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게임 A의 1조 원일 때는 선택했는데 1억 원일 때는 선택 안 했다는 건 실제로 외국에서 연구하는 거 보면 대부분의 연구 결과가 획득 시에는 모험을 회피한다. 확실한 걸 선호한다. 그러니까 A 선택하는 경향이 많아야 되는데 그때 사용한 대부분의 실험 연구의 금액이 US 달러 1000불, 100만 원 정도예요. 자, 그럼 100만 원, 500만 원 A, B 놓으면 우리나라는 초등학생도 다 B 갑니다. 네, 초등학생들이 참 가짜 나가지고 진짜 지갑에 2만 원도 없는 녀석들이. 네네.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100만 원, 500만 원 놔도 A 선택하는 경향이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뭐예요? 100만 원을 크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1억 원대도 전부 다 B 가졌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돈을 어떻게 보냐면 큰 돈, 그러니까 작은 돈보다는 굉장히 큰 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누구나 그렇겠지만 거기에 모험을 얹어서 얼마든지 하려고 하는 경향이 크다는 건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큰 돈을 원한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제가 돈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한국인이 돈이나 부에 대해서 보이는 특징을 얘기하면 밑에 많이 댓글 다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 다른 나라 사람도 다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사람들이 자기 문화의 현상을 남의 문화의 현상도 그렇다라고 보통 생각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렇게 치자면 외국 나가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어쩌면 이렇게 다를까 이런 얘기들을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 상당히 다르죠. 또 보편적인 것들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착각을 많이 해요. 오히려 다른 건 같다고 생각하고 같은 건 오히려 다르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돈에 관련된 욕심이나 돈에 관련된 우리가 소망은 없을 수가 없죠. 그건 문화 공통적인 현상인데 그 정도의 차이에 있어서는 한국 사람들이 조금 이런 정규 분포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아주 생물학적인 수준에서 문화적인 수준까지 한국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보이는 관점이 혹은 태도가 좀 많이 특이하다, 좀 유별나다 이런 연구들은 꽤 있어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모든 나라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그 정도가 굉장히 상위권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많이 중요하고 돈은 많아야 돼라고 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확실한 작은 돈보다 약간 확률적으로 모험에 가까운 큰 돈을 선택하는 경향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왜 그러냐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연구 많이 나오잖아요. 얼마까지가 부자예요? 자산 얼마 있으면. 우리나라 분들은 일단 기본 스타트가 100억. 100억은 있어야 부자지. 그런데 외국에서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한 20억만 있어도 부자 아니야? 30억만 있어도 부자 아니야?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역으로 뒤집으면 무슨 얘기예요? 100억은 있어야 행복하다는 건 100억을 써야 행복한다라는 가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100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예, 어떤 문화에서는 내가 행복하려면 20억만 있어도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그 5배의 차이가 뭐예요? 뇌에서 이렇게 이제 연구자들이 해석하는 거죠. 아, 뇌에서 5분의 1로 행복하구나. 우리 뇌가 자체가 행복감을 5분의 1밖에 못 느끼는구나. 그러니까 그거를 부스팅하기 위해서 5배의 부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되면 너무 서글프죠. 근데 실제로 그런 연구 되게 많거든요. 아난다마이드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잘 안 나와요. 행복감 만들어내는. 사실 이게 연구들이 누적되고 있는데 그냥 우리가 꼴찌예요. 행복감을 만들어내는 신경 전달 물질이 세포 단위 면적당 생성되는 그 양이 전 세계 꼴찌. 점점 더 표정들이 안 좋아지시는데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이것의 반작용이 또 재밌죠. 그러니까 100억을 가지기 위해서 5배 더 열심히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의 나라, 다른 나라 사람들을 보면 왜 애들 이렇게 게으르지? 아니에요. 우리보다 좀 더 쉽게 행복해질 수 있는 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종합을 한번 해볼게요. 한국인들이 탐욕적이다? 그것보다는 좀 더 많은 부를 가지고 있어야 다른 나라 사람들과 그나마 비슷한 행복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뇌를 가지고 있다.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상당 부분은 우리의 타고난 측면도 있다는 거예요. 네. 또 사실 우리가 굉장히 많은 그 유전적 요소들이 혼합되어 있는 그런 국가입니다. 가족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좀 더 다른 문화와 좀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나의 영속성이 자식에 의해서 구현되거나 실현될 수 있다라고 믿는 것들이 되게 강하죠. 물론 항상 말씀드리지만 다른 문화에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그 정도가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도 핏줄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죠. 우리는 항상 내가 이루지 못한 걸 네가 이뤄라 라고 해서 그게 뭐 아주 총체적으로 투영되는 게 우리나라의 입시 문화 아니겠어요? 아이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면 아이가 기쁠까요? 엄마가 기쁠까요? 네, 엄마가 훨씬 더 기뻐하죠. 그리고 그 엄마는 그리고 그 동네에서 약간 멘토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이는 그냥 나 대학 가서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해도 엄마는 막 컨설팅을 하고 있죠. 이게 바로 뭐냐면 후속 세대가 이룬 걸 나의 세대랑 동일시하는 그런 경향이 많아졌는데 그거는 뭐 맞고 틀리고의 문제라기보다는 너무 과열되지 않는다면 그냥 우리 문화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후속, 즉 자녀 세대가 이룬 게 내 거처럼 생각하면 당연히 내가 많이 물려줘야 자녀 세대의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재밌게도 서양의 개인주의 문화나 아니면 집단 규범을 중요시하는 일본 사회에 비해서는 특히 한국 문화가 가족에게 있어서 특히 내 후속 세대를 통해서 나의 자아실현 욕구까지도 같이 투영하는 정도가 같다. 그러면 당연히 부를 물려주고 싶은 거, 심지어는 기득권 혹은 어떤 사회적인 어떤 위치 이런 것들을 좀 더 물려주고 싶은 욕망이 다른 문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강할 수 있다. 이거는 뭐 어찌 보면은 옳다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겠죠. 네. 사실 이런 상대적 박탈감이나 초양극화가 커지면서 돈을 둘러싼 심리적 불안이 커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인지 이 청년 세대들의 영끌이나 비투 같은 현상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인지심리학적인 측면에서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인지심리학에서 실험을 많이 하는데 그 실험 중에 하나가 내가 도달해야 되는 목표 지점의 그 위치를 어느 정도 거리를 놓느냐 이런 실험을 많이 하죠. 근데 이게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저 목표가 내가 조금만 하면 가까운 데 있어요. 도달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럼 사람들은 노력하죠. 노력하는데 이게 내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먼 데 있어요. 근데 가기는 가야 돼요. 그럼 사람들이 어떤 그 방법을 씁니까? 보통 이런 표현을 쓰죠. 도박적 방법. 뭐 아니면 도. 인생은 한 방이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쓰죠. 그러니까 우리 청년 세대가 지금 도달해야 될 지점이 너무 먼 데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너무 먼 데 있다라고 하는 건 해결 방법이 뭘까요? 그걸 가까이 끌어당기는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징검다리를 놔야 돼요. 근데 징검다리가 없는 거예요. 신용이 좀 이렇게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캐피탈에서 빌린 게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19% 이상이 됐던 것 같아요. 다가보면 30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가야 될 멋진 40평대 중반의 아파트와
그리고 타고 다니는 막 엄청나게 고가의 수입차들만 보이지 그 중간중간 내가 이뤄내야 되고 있는 수많은 그 징검다리와 같은 것들에 대한 제시나 아니면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기까지 가도 일단 성취야, 여기까지 가도 일단 성취야, 이런 것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선배 세대가 너무 부를 많이 독식하고 이런 표현 씁니다. 저도 일정 부분 맞다고 생각해요. 자기네들은 올라가 놓고 사다리 치운 느낌, 사다리 걷어찬 느낌 솔직히 받으시죠. 근데 그 사다리를 걷어찼다라는 건 한 번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 계단 한 계단들이 있는 것도 사다리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20대 중반, 30대 초반, 40대 후반 뭐 이렇게 거치면서 마땅히 그 시기에 이뤄내야 될 것들에 대한 로드맵이 없는 거죠. 사실은 없는 게 아니라 붕괴된 거라고 봐야 돼요. 꽤 많은 경우에 과거에는 있었어요. 그런 게. 그래서 보면 그래. 30대 초반이면 이 정도 할 수 있지. 40대 초반이 이 정도 갈 수 있겠지. 50대 초반 이런 거 갈 수 있겠지. 근데 지금은 이 SNS가 워낙 발달해 있고 이제 이 여러 가지 연결성이 너무 좋다 보니까 정말 앞서가고 있는 너무 초현실적으로 앞서가고 있는 친구들의 그 현실이 혹은 심지어 과장된 의미까지 우리가 이미지까지 다 소비를 해야 되잖아요. 당분간은 그래서 이런 현상이 좀 일어날 거예요. 이미 사회적으로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는 기성세대, 게다가 거기까지 너무 멀리 가버린 동년배들이나 그 앞선 그 비슷한 세대를 볼 때 느끼는 이 여러 가지들이 겹쳐져 있으면 사람이 취할 수 있는 전략은 도박적인 전략밖에 취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도박적으로 일하고 도박적으로 살아가는. 도박이라는 게 뭡니까? 확률에 의존해서 그래 결국은 하나 걸리겠지라는 식의 심리들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도박장에서 누가 돈 벌까요? 도박장 사장님이 돈을 벌지. 도박을 즐기는 사람은 돈 버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되게 이제 좀 속상한 현상이긴 하죠. 복합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네. 최근 이제 이슈가 되는 이제 영포티, 심지어 이제 젊은 세대들한테는 이제 영포티를 보면 되게 역겹다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제가 딱 영포티의 나이인 것 같은데. 역겨워하시는군요. 방금 전에 이거 살려주세요. PD 약 몇 살 차이 나세요? 그러니까 지금 한 15? 그쵸. 인간이 혐오감을 느끼기 제일 좋은 연령대죠. 왜냐하면 저처럼 이게 30살 가까이 차이가 나버리면 그냥 순국선열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지 저한테 혐오감 느낄 일이 별로 없어요. 실제로 10살에서 20살 차이가 가장 혐오감이라기보단 뭐야 왜 이렇게 말이 안 통해 근데 왜 나랑 비슷하게 행동을 하려고 해 그게 바로 뭐냐 그 역겹다가 언캐니밸리예요. 오히려 막 30살 40살 차이 나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그 이상하다는 느낌 못 가지거든요. 이게 상당히 재밌게도 나를 향한 무언의 메시지가 올 때 사람이 기분 나쁘거든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굳이 전달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사세요. 그러면 우리도 적당히 질투도 좀 하면서 시기심도 좀 느끼지만 나도 저렇게 살아가 볼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심지어 시선에서도 느껴지잖아요. 쫙 자기가 어떤 걸 좋은 걸 사고 난 다음에 쫙 둘러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무언의 눈빛. 야 너도 살 수 있는 거야. 가르치는 혹은 야 너는 왜 이런 걸 아직도 못 사고 있니? 진짜 자기가 좋다면 그냥 자기가 즐기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 여기에 이제 그런 게 있죠. 40대가 되면 그 소비를 통해서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걸 산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 소비를 통해서 인정받고 싶은 사회적인 내부에서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가 이제 본격적으로 고개를 드는 거죠. 사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내 욕구인지 아닌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자크 라칸이라고 하는 그 철학자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인간이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 그러니까 이게 내 욕망인지 타자의 욕망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가 옆에서 볼 땐 잘 느껴요. 옆에서 볼 땐 쉽게 느낄 수 있어요. 저 사람 진짜 저거 좋아하는구나 라고 느끼면 그 사람이 40대든 50대든 60대든 거기다가 돈을 많이 쓰는 것을 보고 우리가 크게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근데 저 사람이 저걸 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가질 때 우리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근데 이건 본인을 위해서도 별로 좋은 소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는
내가 산 것보다 조금만 더 좋은 걸 가지고 있는 애가 사면 쉽게 무너지는 게 인정이거든요. 독일 브랜드의 비싼 수입차 하나 딱 사고 친구가 왔는데 예, 걔가 이탈리아에서 만든 더 슈퍼카를 타고 온 친구가 옆에 착 주차하니까 남의 감탄이 다 얘 쪽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면요, 내가 지금 1억이라는 돈을 써서 그 차를 산 게 무의미해지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 차를 진짜 좋아해서 사잖아요. 그러면 옆에 슈퍼카가 아니라 뭐 사실은 뭐 롤스로이스가 와도 그건 그거고 나는 내 차의 엔진음이 너무 좋아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돈을 버는 재주 못지않게 중요한 게 돈을 쓰는 재주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인생 대부분의 시간을 이제 돈을 버는 데 사용하고 이제 그 시간이 가끔은 외롭다고 느껴질 때가 있는데 이렇게 외로움을 안고 일하면서 살다 보면 이제 근데 지금 네. 진짜 그 외롭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표정에서 너무 진하게 외로움이 묻어나와. 솔로시군요. 네네. 누가 봐도 솔로의 그 외롭다. 그러니까 솔로인 분이 정말 외롭다고 얘기할 때 진하게 묻어나와요, 진짜. 저희 아주대학교 대학원 그 여학생들이 좋은 학생 많은데 제가 한번 연락해 주면 제가 소개팅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진짜 네, 외로운 사람들. 그래서 외로움 관리는 잘 하셔야 돼요. 사실 20대에 외롭기가 되게 어려워요. 네, 20대는 괴로운 시절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 이게 뭐냐면 외로움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못 만나는 고통이 외로움이고요. 괴로운 건 만나기 싫은 사람을 만나서 돌아버리는 게 괴로운 건데, 그러니까 20대에는 진짜 저 사람 만나기 싫은데 왜? 내가 아직도 사회적으로 이끌려 다녀야 되는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괴롭고 스트레스가 많은데 40대부터 이 사람이 외로워질 수 있거든. 예. 그래서 40대부터는 좋은 부자 혹은 착한데 부를 쌓아가고 있는 과정이 건전한 열심히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많이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외롭지 않을 수 있어요. 외로움과 그 다음에 젊은 혹은 나이 들어감, 소비, 부, 이거의 관계가 이제 통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했거든요. 그 연구를 좀 개관을 해드릴게요. 우리 인생에 다 해당되는 거니까. 자기 실제 나이보다 나는 조금 젊은 편이야, 혹은 난 실제 나이보다 난 조금 더 나이 든 편이야, 어떻게 느끼세요? 저는 좀 나이 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실제 나이보다 조금 더 들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솔직히 얘기하지. 네. 저 조금 나이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전 제 나이. 제 나이? 네. 사실 20대에는요, 굉장히 재밌게도 사실 20대의 신체는 60대인 분들보다 편차가 크지 않죠. 왜? 다 젊으니까. 근데 오히려 20대인 분들은 자기가 자기 나이보다 조금 더 늙었다고 생각해요. 평균적으로 더. 되게 재밌는 건, 그래서 20대 중반만 되면 이러잖아요. 예전 같지가 않아? 막 이런 얘기를 해. 근데 왜 그러냐면 지나온 세월에 아주 생동감 넘쳤던 10대 후반이 기억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히려 평균적으로 40대, 50대, 60대 들어가면서 실제로 자기는 더 자기 나이보다 좀 더 젊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더 강하긴 해요. 그러니까 요 착각의 갭이 가장 커지는 게 60세에서 70세 사이래요. 네. 그러니까 60세에서 70세 사이인 분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내가 마음이랑 몸은 50대 초반이야.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건 착각이지만 사실 긍정적인 착각일 수도 있어요. 특히 중년 이후에는 자기를 좀 더 젊다라고 생각해야 더 열심히 일하고, 그렇죠? 더 생산성을 높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년에 절대 하면 안 되는 얘기가 뭐냐면, 그래서 이 나이에 내가 뭘 꼭 하겠냐. 그러니까 되게 안 좋은 말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20대는 나는 내 나이보다 조금 더 늙은 것 같아라고 생각하든 더 들었다고 생각하든 사실 거기서 거긴데,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불필요하게 내 나이를 조금 더 내 나이보다 내가 좀 더 나이가 들었어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요인이 본격적으로 그 사람이 돈을 못 모으게 한다는 거예요. 생산성을 떨어뜨려서. 그게 외로움이에요. 그러면 내가 외롭지 않으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를 젊게 봐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그래 내가 나이는 지금 40대, 50대, 60대지만 나는 아직도 더 많은 일을 해야 돼. 그럼 이게 뭘 또 만들겠습니까? 2차적으로 세상사의 지식도 더 많이 습득하고 생성형 AI가 팔란티아가 요즘 뜬다는데 이건 뭐 하는 데지? 들여다보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계속 발전시킬 수 있다는 거죠. 요 선순환 구조가 그려져야 돼요. 선순환 구조가 20대부터 40대, 60대, 70대를 거치면서 요 선순환 구조를 잘 그리는 사람들이 보면 큰 부자가 되지 않더라도 자기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정도의 부까지 도달할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더라. 이렇게 이제 최근에 연구의 결론이 나고 있죠. 저희는 이제 대다수 노동을 하면서 돈을 벌잖아요. 네, 그러면 일의 과정에서의 성공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성공하는 사람들만의 남다른 포인트 같은 것도 있을까요? 이 성공이라는 표현보다는 조금 소박한 개념으로 먼저 가시죠. 돈을 벌고 잘 지키고 모으는 사람들의 특징 일단 여기까지. 네. 쓰는 거 빼고 일단 돈을 벌고 그 다음에 모으고 지키는 요 행위를 잘하는 사람. 일단 그런데 지금 이제 나 죽어라 지금 벌고 있어요. 노동하고 있으니까. 이랬을 때 잘 지키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뭐냐?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땀 흘려서 일한 걸 무시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에서 해야 되는 건 일이잖아요. 그런데 일을 해서 내가 돈을 벌잖아요. 그런데 그게 갑자기 허무해지거나 아니면 내가 계속해서 이렇게 돈 버는 일만 하고 있나? 라고 하는 이유는 의외로 저희들이 연구해 보면 일 때문도 아니고 돈 때문도 아니더라고요. 저희들이 연구해 보면. 왜냐하면 일은 원래 재미없는 거예요. 저희가 아주 명백합니다. fMRI로 뇌를 촬영하면서 연구하니까 제가 이렇게 많이 말씀드려요. 직장인이 일이 즐거우면 정신질환이에요. 학생이 공부가 재밌으면 미친 거예요. 뭐 국가대표 선수가 훈련이 재밌고 짜릿합니다. 이거 맛이 간 거예요. 막 이런 얘기를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드려요. 일은 원래부터 재미없죠. 근데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경우에 힘들게 일했으면서도 내 노동을 너무 하찮게 보거나 아니면 내 노동을 스스로 평가절하하는 그런 행동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내 노동을 통해서 받은 돈까지는 비웃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이 돈 받으려고 내가 일해? 이런 말은 하지 마세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일시키는 거야?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내가 이 돈 받으려고 이렇게 일해? 이러면 내 돈을 하찮게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돈을 모아가면서 소위 말해서 내 노동은 신성시 여기고 그것으로 번 돈은 잘 지킬 수 있습니다. 왜 인터넷에 유튜브에 보시면 1억까지는 모아야 된다. 그래야 탄력이 좀 붙는다. 그럼 1억까지 어떻게 갈까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그 시드머니까지. 거기까지 갈 때는 굉장히 지리한 과정이에요. 이때는 투자고 뭐고 그냥 가야 돼. 꾸역꾸역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억까지 가는 과정이 예를 들어서 5년이다. 그럼 그 5년 동안 1억만 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좋은 인간관계, 외로움 관리 잘하고 세상을 보는 눈 같이 성장해야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 1억이 2억 되는 순간, 4억 되는 순간, 그 다음에 8억, 16억 되는 순간이 조금씩 짧아지면서 탄력이 받는 그 성향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 과정에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1억만 모았어. 그러면 1억만 가지고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다. 전 그렇게 갈려진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1억까지 가는 과정이 의미 있고 선하고 보람 있어야 돼요. 저희는 이런 표현을 더 좋아해요. 자기 자신의 지난 행적을 성공적이었다라고 평가하는 분. 이게 성공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만하면 그래도 내가 성공적이었어. 이게 앞으로의 성공적인 삶을 위한 에너지지 성공했다. 이건 사실 뭐가 성공일까요? 실체 없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정의 내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건 좀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공에 대한 자기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게 성공이다 라고 저는 이제 보통 말씀을 드려요. 네. 심지어 스스로를 나 월급 루팡이야 막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큰 회사에서 어떤 의미를 두지 않는 그치만 돈은 받고 싶은 일에 대한 이런 태도는 좋지 않은 거잖아요. 그럼요. 왜냐하면
그게 가장 나한테 비수가 되는 게 내 돈을 하찮게 보거든요. 그래서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이런 하찮은 일을 시키다니 라고 하는 건 그거는 리액션 반응이거든요. 근데 하찮은 일을 이렇게 지루하게 했는데 해서 번 돈이니까 더욱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 이건 결정이에요. 저희 심리학자들이 참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Fear is a reaction, courage is a decision. 공포는 반응이고 용기는 결정이다. 하찮은 일을 자꾸 반복적으로 시켜.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짜증나. 이건 의외로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로 인해 받은 돈을 하찮게 만드는 건 나의 바보 같은 결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찮은 일을 반복해서 모은 돈이니까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고,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절대 안 놓쳐야지. 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건 좋은 결정입니다. 사실 우리 돈을 번다는 건 지갑을 채운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대부분의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그것보다 다른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냐, 이건 절대 아닙니다. 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부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분야 전문가들이 당연히 소득을 늘리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질문해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그럼 말이 바뀝니다. 소비를 줄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과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서로 독립되어 있고 구분되어 있는 경우가 꽤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제일 중요한 걸 먼저 하려고 하죠. 근데 이게 그러면 오히려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고요? 돈을 안 쓰는 거예요. 좀 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지갑을 채우려고 하는 것보다 내 지갑에서 나가는 돈을 관리를 잘 해야만 실제로 얘가 마중물이 돼요. 되게 재밌는 건 지갑이 텅 비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돈을 넣으면 다시 텅 비기가 쉬워집니다. 왜겠어요? 비어 있는 상태가 이미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제가 지갑을 텅 비지 않고 3만 원 정도, 4만 원 정도를 늘 유지하는 지갑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되게 재밌게도 그 지갑에 텅 비는 순간들을 대부분 피하려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절약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내가 불필요한 돈을 안 쓰고 그리고 그 와중에서 불필요한 지출이 있나 뭔가 체크하고 돌아보며 돈을 지키는 재주를 먼저 길들이셔야 버는 재주가 거기에 얹어지면서 두 개의 힘이 시너지를 일으키는 게 사실 부를 쌓아가는 과제다. 부자는 정말 많아요. 그런데 안정적인 부자인 분들이 항상 하시는 거 있죠. 그분들이 무슨 얘기 하시는지 아세요? 작은 돈을 대하는 태도가 결정한다. 저 진짜 충격받았던 게 뭐냐면 돈이 그렇게 많지 않은 분인데 동전 같은 거 있잖아요. 버리는 분 많이 봤어요. 길거리에 보세요. 동전 버려진 동전 되게 많아요. 안 주워요 아무도. 저만 줍더라고. 네. 근데 제가 저보다 100배, 1000배의 부자인 분들도 길거리에 동전 떨어져 있으면 기꺼이 줍는 분들 많이 봤어요. 그거 모아서 재산 증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죠. 자기 마음에 신호 주는 거예요. 작은 돈, 보잘것없는 돈도 대하는 태도를 잊지 말자. 자기한테 암시 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마음의 프레임인 거예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도 세상에서 동전을 가장 하대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부자인 분들이 많이 얘기하죠. 이분들 좀 제가 죄송한 표현인데 그 사람들이 거지다. 이런 표현 많이 하거든요. 작은 돈을 대하는 태도부터 한번 진지하게 바꿔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기 하나 덧붙이고 싶어요. 남의 작은 돈. 이거 대하는 태도 진짜 진지하게 다루셔야 돼요. 네. 왜 5,000원, 10,000원 정도 빌려주면 까먹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기서 저 깜짝 놀랐어요. 뒤에 계신 모든 제작진까지 다 고개를 끄덕이죠. 예, 그러니까 남의 작은 돈은 진짜 돈으로 취급하지 않는 이런 분들이랑 다시 돈 거래 하시겠어요? 돈 거래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야 요즘 어떤 게 뜬대 이런 정보도 공유하지 않아요. 남의 작은 돈을 하찮게 대하는 태도는 나한테 오는 모든 기회를 차단합니다. 만약에 10,000원 이하의 돈을 빌리잖아요.
그럼 저는 오히려 근처에 가서 은행에 왜 보면 현금 인출기 옆에 종이봉투 얇은 거 있죠. 거기에 담아서 줘요. 5천 원, 만 원이 네가 나한테 준 정성을 보잘것없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야, 근데 뭐하러 이거를 굳이? 야, 10,000원 빌린 건데 종이봉투에 넣어줘.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것 때문에 살았어, 이 자식아. 어제. 내가 이것 때문에 망신을 면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 친구가 저에게 많은 부의 기회를 소개해 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태도는 내 지갑에 있는 작은 돈, 주위에 있는 작은 돈, 그리고 남의 작은 돈, 요거 대하는 태도 굉장히 진지하게 한번 가져보세요. 한 2, 3년만 가지고 있어도 다르게 벌써 느껴집니다. 네. 목표 없는 돈, 그러니까 그 지향점이 없는 돈은 굉장히 모으기 힘들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하다못해 저 게임기 하나 사야지 라고 하면서 돈을 모으는 게 그래도 훨씬 더 빠르고 그리고 그 가파르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어디다 써야 될지 쓰고 싶은 소망이 있는 돈을 모으셔야 돼요. 그 소망을 만들어내는 것도 분명히 부를 만들어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아직도 뭐 그거에 1/1000도 안 되는 돈인데 아직 그런 자격이나 될까? 이게 제일 부를 모으는데 방해가 되는 생각입니다. 뻔뻔하게 염치 없지만 그 돈을 최종적으로 가졌을 때 나 그 돈 이렇게 의미 있게 쓸 거야 라고 하는 의미 있는 목표를 가지셔야만 나로 하여금 덜 힘들게 만들고 더 힘내게 만든다. 돈을 그래서 사람처럼 대하시라. 사람 설득할 때 저기까지 의미 있는 목표를 설정하시잖아요. 네. 그렇게 돈을 사람처럼 대하면서 의미 있는 목표를 찾고 생각하고 떠올리셔야만 돈이라는 이 친구, 이 사람은 나를 같이 잘 쫓아와주고 더 많은 친구들을 데려온다. 오늘 교양이를 부탁해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